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배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고급집 관리인으로 여기며 제 마지막 작품인 집을 몰래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의 노고로 이룬 것을 돈이라는 저울에 올리려 했죠. 그들은 제 건축 철학은 물론 저의 존재 가치마저도 부정한 것입니다. 70평생을 건축에 바쳐온 저에게 그들의 무심한 한마디 한마디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집을 지켜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의 의미였던 가족과 집 모두가 제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제가 설계한 집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철입니다. 이제 막 70대 중반에 들어선 노인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름을 대면 다들 아는 건축가였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건축가라고 생각해요. 은퇴는 그저 일을 멈췄을 뿐이니까요.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건축가는 건물의 생체 리듬을 가장 먼저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현장 소장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제게 또 다른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설계한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춥니다. 제 평생의 역작인 이 집은 그렇게 매일 아침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정원에 물을 주고 창틀에 앉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 평화는 잠시 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처럼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의 대화가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과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길한 예감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계약금은 다음 주에 넣으면 된다고 했지. 네,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팔자고. 재건축만 되면 대박이겠네.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호스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차 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는 힘없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심장으로 파고드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준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기려 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비밀을 지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이 집을 팔겠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떨리고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준서와 수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냥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보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집을 그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알아보다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수경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단독주택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투자 가치도 떨어져요. 아파트가 훨씬 편하고 실용적이잖아요. 실용성이라고요.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실용성과 투자 가치로만 평가되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이 집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매일 이 집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이 집의 가치를 유지해주는 고급집 관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편하다고? 이 집은 내 평생의 걸작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을, 제 인생의 정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을 건축에 바쳐온 제게 이 집은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의 존재 가치를, 저의 철학을 돈이라는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자존심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저의 건축이, 저의 존재가 단단한 기초가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눈앞에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걷잡을 수 없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잘라내는 느낌으로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저의 성역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상패와 제가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때 며칠 전 보았던 TV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건축가가 제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철 선생님은 이 건물에 자신의 모든 철학을 담으셨죠. 그의 건축은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입니다. 그들의 존경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서와 수경이의 차가운 목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저의 철학과 제 모든 삶이 담긴 예술 작품입니다. 그들은 제 작품을 돈으로만 보았지만 저는 제 작품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제 작품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고요가 아니라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춥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심은 느티나무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어요. 이 집은 제게 낯선 옷처럼,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제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저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오늘 일찍 들어와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제 통증보다 저녁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은 마당에 수전이 얼어 터져 제가 직접 고쳐야 했어요. 저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몇 시간을 끙끙거렸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아들 준서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수리업자라도 부를까요? 아빠가 고치시는 게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그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귀찮은 일 좀 알아서 해라는 짜증을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김민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인이었고 도구였으며 값싼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을 가꾸고 서재를 정리하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의무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집안의 소중한 가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증명해온 설계도면과 수많은 상패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건축이 겨우 이것뿐이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져왔던 벽, 제가 설계했던 천장, 이 모든 것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걸작이라고 믿었던 이 집에서 저는 한낱 유령에 불과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제 손이 닿는 모든 곳이 저를 향한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한 건축 다큐멘터리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젊은 시절 설계했던 건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 건축가가 나와서 제 작품을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영이었습니다. 김민철 선생님은 시대를 초월하는 건축가입니다. 그의 건축은 단순히 미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설계한 자택은 현대 건축사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 집은 모든 공간에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민철 선생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윤아영의 목소리는 제게 잊고 지냈던 자부심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제 모든 노력과 철학을 깎아내렸던 준서와 수경이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작품을 낡은 단독주택이라 했지만 그녀는 현대 건축사의 유산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실용성을 말했지만 그녀는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무너진 자존심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의 작품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씹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윤아영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제 가슴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제 정신은 서재의 책상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한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낡은 건축법전과 제가 작성했던 계약 서류들을 뒤적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오래된 종이의 거친 질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류들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제게는 건축가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70평생 잊고 지냈던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집을 설계했을 때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철학을 담아낸 예술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는 그 작품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조항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게는 이 집의 매매에 대한 최종 동의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조항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벅찬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 대신 초조함과 짜증이 엿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집 팔기로 한 건 변함이 없어요. 내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이 집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고 단단하게 들리는지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래. 팔고 싶으면 팔 거라.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더구나. 준서와 수경이의 얼굴에서 불안함이 공포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서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의 낡은 종이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란다. 이건 나의 작품이야. 그리고 이 작품을 매매하려면 건축가인 나의 동의가 필요해. 준서와 수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건축가예요? 그냥 은퇴한 노인이죠.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맞아. 나는 은퇴한 노인이야. 하지만 이 집의 건축가이기도 하지. 그리고 나는 이 집의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을 것이다. 준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보고 길거리에 나가란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길거리? 너희가 요양원 보낸다고 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했겠니? 며느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언제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보낸다고 말한 적은 없지. 하지만 너희의 태도가 그랬단다. 이제는 내 말에 귀 기울이거라. 이 집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이 집을 만든 나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싸워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저의 작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그들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집의 건축가였습니다. 준서와 수경이가 짐을 싸는 모습을 저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수선했고 표정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을 팔아 아파트로 가자던 그들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는 거실을 오가며 물건을 박스에 담는 내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벽만 보고 서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했던 그들의 좌절이었지만 막상 그들을 마주하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저의 작품이었고 저는 그 작품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집이 더 이상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사라진 재산 목록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곳에 살 곳은 정했니?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잠시 가 있으려고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에서 쫓겨나 장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집은 제게 삶의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돈과 편리함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위해 어떤 감정도 소비하지 않겠다고. 이 집은 온전히 저희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준서와 수경이가 짐을 모두 싣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때의 고요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의 고요는 모든 것이 끝난 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소리만이 울리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들이 앉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들이 쓰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소파의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냄새, 그들의 기운이 사라지고 나자 집은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저의 것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삶이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에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상패와 설계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를 구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켜냈지만 이 집을 지킬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지켜온 유일한 이유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집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 집을 지켜냈지만 결국 저는 이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걸작을 지켜냈다는 만족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승리감 뒤에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일까요? 한때는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났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윤하영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 집은 현대 건축사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녀는 이 집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닌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삶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저 혼자 소유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텅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저만의 공간이 아닌 제 건축 철학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작은 미술관으로 만드는 꿈을, 제 손끝에 다시 한번 건축가로서의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맴돌며 새로운 삶의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텅 빈 거실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작은 미술관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준서와 수경이의 생활 방식에 맞춰 숨죽여왔던 공간들이 이제야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꿈들을 다시 펼쳐보는 것은 마치 굳어있던 몸의 근육이 하나둘씩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의 눈치를 보며 쌓였던 마음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작업이었죠. 준서가 사용했던 책상은 제가 설계한 방향과는 반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상을 원래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수경이가 비효율적이라며 없애려 했던 작은 통창은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그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집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빛이었으니까요. 며칠간의 작업으로 저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느꼈던 피로와는 달랐습니다. 그땐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피로를 잊었지만 지금은 제 몸이 저를 위해 다시 일하고 있다는 기쁨으로 피로를 이겨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서재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작품을 전시할지, 관람객의 동선은 어떻게 만들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건축가 윤하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철 선생님 댁이 맞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뒤로 보이는 집안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준서와 수경이가 이 집을 바라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선생님의 팬이라서요. 선생님의 건축 다큐멘터리를 보고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자택이야말로 선생님의 건축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가족들은 저를 관리인으로 취급했지만 이 젊은 여성은 저를 건축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차를 권했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설계했던 이 집의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거실의 천장 높이는 계산된 거죠? 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고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이 집의 디테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이 집을 미술관으로 바꾸려는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의 작품을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저도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꿈이자 윤하영과 같은 미래의 건축가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저는 지난 20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준서와 수경이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를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새로운 꿈을 키워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들었을 때 텅 빈 페이지는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집안에는 윤하영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 삶의 가치. 그 단어들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치며 저를 감쌌습니다. 며칠간은 그녀가 남긴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그린 도면은 저의 낡은 스케치 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고 뜨거운 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저의 굳어버린 심장도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윤하영은 약속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건축 도면을 한아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집을 미술관으로 바꾸려면 벽을 일부 허물고 동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건축 철학은 그대로 살리면서요. 그녀의 말에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도면을 보던 그때의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 집은 너의 작품이기도 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거라.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저에 대한 존경과 함께 동등한 동료로서의 설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으로 온몸이 쑤셨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벽을 허물고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졌지만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서재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작품을 전시할지, 관람객의 동선은 어떻게 만들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건축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공간은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이 집의 디테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이 집을 지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 바람이 스며드는 길,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란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자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작품을, 제 삶의 모든 노고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 제게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윤하영의 열정이 들어와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주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집을 부수시는 거예요? 이 집 정말 예뻤는데 아깝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부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집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세상에나 멀쩡한 집을 부수다니 아드님은 아시나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집을 지켜냈지만 세상의 시선은 아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외로운 싸움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저의 새로운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윤아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단단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희가 이 집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벽을 세우고 잃어버린 빛을 찾아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새로운 삶, 저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통창을 통해 들어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아영과 함께 집을 미술관으로 바꾸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낡은 벽을 허물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조정해 작품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건축가로서의 자존심과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낡고 거친 제 손은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을 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의 손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윤아영과 나눌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아영은 제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저희 오랜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아닌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제 기억 속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었습니다. 6달 만에 다시 본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서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며느리의 표정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그 말에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며느리와 함께 장모님 댁에서 지내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몰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서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아줘서 고맙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준서와 수경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저희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며느리 수경이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의로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윤아영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서와 수경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윤아영의 말에 준서와 수경이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도울게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편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꿈을, 저의 존재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집을 미술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준서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며느리는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이 집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미술관의 이름은 김민철의 집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의 작품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준서와 수경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존경과 사랑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을 찾아 떠났던 길에서 저는 저의 행복과 함께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저의 작품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몸은 습관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70평생을 건축가로 살면서 수많은 새벽을 맞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싸웠지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조용한 새벽이 마치 저를 위한 무대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제 손은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아영은 어젯밤부터 미술관에 남아 개관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도 그녀는 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방 쪽에서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밥벌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선생님, 식사하세요. 윤아영이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 젊고 뜨거운 열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그녀를 통해 다시 보았거든요. 고맙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준서와 수경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준서의 얼굴에 있던 수염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경이의 표정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저 돌봐야 할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아버지이기 이전의 한 명의 사람으로 건축가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수경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무료 관리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저의 꿈을, 저의 존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했던 외로운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집이 있었다니.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네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은 벅차올랐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아영은 제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존경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동료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서는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집입니다. 아버지는 이 집에 자신의 모든 철학과 삶의 가치를 담아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 수경이는 사람들에게 이 집의 특별한 디테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창문은 빛의 각도를 계산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이 공간이 가장 아름다워진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다투기도 했고 외로운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70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싸워 이긴 순간이었거든요. 그 승리의 결과는 저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저의 삶을 찾아 떠났던 길에서 저는 저의 행복과 함께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이 집은 저의 작품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통해 저의 삶의 마지막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행복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0평생을 바쳐 이룬 저의 마지막 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었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외로웠던 순간은 없었나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봐요. 우리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